명절마다 저는 새벽부터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불평뿐이었죠. 간이 왜 이래? 몇 년을 해도 똑같네. 갈비찜이 돌덩이 같구나.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들 하녀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매번 불평만 하고. 순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인내도 그날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윤경이라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 몸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절로 떠졌어요.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이 찌릿하게 시큰거렸습니다. 30년 넘게 부엌 일을 해온 탓일까요? 제 나이는 이제 겨우 62인데 몸은 여든 노인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굳은 살로 울퉁불퉁해진 손마디, 늘 욱신거리는 허리와 다리, 이게 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잠옷 차림의 아들 동호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기운이 가득했어요. 얼른 들어가 더 자 아직 어두운데. 저도 도와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사실은 혼자 하는 게 빠르기는커녕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눈초리가 두려워 남편도 아들도 쉽게 나서지 못했지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걸 좋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디 남자가 부엌 일에 끼어드냐는 말이 늘 집안 공기처럼 떠돌았습니다. 동호는 못마땅한 얼굴로 제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전날 사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당근, 무, 배추, 갈비, 생선, 각종 나물. 20명이 넘는 식구들의 입을 채우려면 하루 이틀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동여매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당근을 썰고 물을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제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삶을 상징하는 배경음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뭐 좀 도와줄까? 남편 태수가 부엌 문턱에 서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사실 절반도 끝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다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십상이었거든요. 남편은 잠시 서성이다가 이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큰 시누이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표정에 날선 말투로 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곧이어 작은 시누이 정미도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제게만큼은 늘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던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방에 계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다 했어? 네, 거의요. 거의가 뭐야? 다 된 거야? 안 된 거야? 큰 시누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얼른 상 차려. 엄마 나오시기 전에. 그녀의 말투는 늘 명령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저는 묵묵히 무거운 그릇을 들고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동호가 도우려 했지만 시누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건 동서가 하게. 더 남자들은 괜히 끼어들지 말고. 남편은 멈칫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고
동우는 입술을 꼭 깨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낮잠을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계셨지만 명절날만큼은 더욱 위엄을 갖춘 얼굴이었어요. 여든을 넘긴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왜 이렇게 비리니? 뭘 잘못했길래 이래?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다른 건 없는데요. 드셔보세요. 매번 뭐 하나씩은 꼭 빠뜨리더라. 시어머니는 잡채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드시더니 곧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싱거워? 맨날 해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맨날 말뿐이지. 그때 작은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번엔 전도 눅눅하네. 기름을 너무 적게 쓴 거 아니야? 늘 그렇듯 제 수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게 일해도 돌아오는 건 불평과 비난뿐이었죠. 엄마, 동우가 조용히 제 옆에서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시누이들은 어김없이 음식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갈비찜 넉넉히 담아줘. 애들이 좋아하거든. 전도 듬뿍 싸줘. 냉동해 놨다 먹게. 저는 속이 쓰려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던 입으로 음식을 챙겨 가방에 넣고 뒷정리 하나 도와주지 않은 채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겨우 소파에 몸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에는 여전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오직 동우만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사실 거예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설거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명절을 반복해야 할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나의 명절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다음 명절이 올 거라는 걸요.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빨간 글씨가 다가올수록 제 가슴은 바위 덩어리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함께 올해는 음식 넉넉히 해야지 하시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뼈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손끝은 뻣뻣했고 다리는 부은 듯 무거웠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들 동우가 방에서 나와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라 늘 엄마를 챙기려 애쓰는 아이였어요. 딸처럼 살갑게 굴 때가 많았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손에 쥔 칼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야채를 썰던 중 칼날이 손가락을 스치려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태어난 척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큰 신우 정숙과 작은 신우 정미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 복도는 늘 그들의 목소리로 요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발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야? 작은 신우 정미가 저를 보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또 무슨 변명일까라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 근육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큰 신우는 식탁에 놓인 잡채를 젓가락으로 집어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또 왜 이래? 작년에도 이 모양이더니 아직도 못 맞추니. 그 말은 매년 듣던 소리였지만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쪼개는 칼날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제 입에서는 자동처럼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갔지만요. 작은 신우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요리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냐?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 것도 지겹지 않아? 순간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갈비찜이 돌덩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 덜 익혔나 봐요. 명절마다 똑같은 소리구나. 언제쯤 제대로 할래? 그 목소리는 제 가슴을 매섭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가에 서 있던 동호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을 세게 깨문 채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동호야, 제발 참아.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동자에 이는 불꽃은 쉽게 꺼질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접시를 나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남편 태수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핀잔을 들어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던 사람. 오늘도 제 편이 되어줄 거란 기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큰 신우는 음식을 집어먹으며 또 말을 꺼냈습니다. 손재주 없는 사람은 음식을 못한다더니 딱 맞네. 도대체 수십 년을 해왔는데 왜 이 모양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만 들고 묵묵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젖어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루 이틀도 아니잖니. 제발, 그냥. 저는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어깨는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늘 그렇듯 시누이들은 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갈비찜이랑 전 좀 챙겨줘. 애들이 기다려. 나물도 듬뿍 넣어줘. 내일 점심 반찬으로 좋겠네.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맛없는 음식도 가져가줘서 고맙지? 작은 신우가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을 두 손으로 밀어 엎었습니다. 쾅!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리고 전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들 하녀예요. 아들의 외침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매번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쿵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세요. 직접 해 드시라고요. 동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큰 신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작은 신우도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에요?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마음을 대신해 소리쳐주고 있었지만 후련하기보다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분노는 곧 제 지난 세월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동호야, 그만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동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 왜 항상 참기만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외침의 순간 남편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늘 무심하던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호는 울며 소리쳤고 시누이들은 아이를 욕했으며 시어머니는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되돌릴 수 없겠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밥상을 내리치던 순간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멈춘 듯한 몇 초, 제 귀에는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곧 고함으로 깨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자식, 어디서 상을 엎어? 큰 신우 정숙이 벌떡 일어나 동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까짓 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날뛰어. 작은 신우 정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내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매년 똑같이 먹는 건데 내가 뭘 안다고 나대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다 내 엄마가 못나서 그런 거다. 그 목소리는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애가 지 자식 교육은 제대로 했겠나 싶다. 그 말에 제 숨이 막히고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참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울부짖음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혼자 다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매번 불평만 하고 뒷정리 한번 안 도우시고. 동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불타올랐습니다. 고모랑 할머니,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 외침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큰 신우가 얼굴을 붉히며 동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너 당장 그만하지 못해? 손이 들려 올라간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동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한테 손대면 저도 못 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반항. 드디어 제 입에서 뱉어진 것입니다. 작은 신우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동서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호한테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입술은 바르르 떨렸지만 제 안에서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남편 태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좀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세게 지팡이를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해야겠니? 큰 신우가 거들었습니다. 너 마누라 편들 생각하지 마라. 아들 너 하나라도 공부 다 시켜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셨잖아. 작은 신우도 더했습니다. 그래. 태수 넌 엄마랑 이 누나들 편 들어야지. 동호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들, 그건 할머니한테 풀어야죠. 왜 그걸 엄마한테 분풀이 하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 혼자서 매번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왜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동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을 그 아이가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동호야, 아빠가 잘못 살았나 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며칠만 참으면 평화로운 줄 알았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겠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유난들 그만 떨어라. 내가 뭘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명절에 밥 먹고 잔소리 좀 한 게 그렇게 큰 고생이니? 동호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고모가 말만 조금이라도 예쁘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맛없어서 맛없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시어머니가 반박했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하시는 할머니랑 고모가 직접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순간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동호의 말은 너무 당연했기에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제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힘이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세상 말세다. 말세. 허공을 향한 목소리는 메마르고 쓸쓸했습니다. 동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산 엄마에게 감사한 줄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불편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그릇과 흘러내린 국물, 젖은 음식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찝찝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가족의 현주소 같았습니다. 산산이 깨져버린 평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명절이 끝난 뒤 집안은 이상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호가 상을 엎어버리며 쏟아낸 울분은 모두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시누이들은 전화를 걸어와 동우가 너무 버릇없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태수가 신문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누나들 다 부를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방관자처럼만 있던 그 사람이 먼저 나서는 걸 보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이제는 말을 해야겠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팔짱을 끼고 앉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모일 거면 음식은 각자 준비해서 가져옵시다. 신우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 혼자서 20명이나 되는 식구 밥을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젠 나눠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큰 신우가 즉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동수한테 강제로 시킨 적 있어? 스스로 한 거잖아. 그거야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깐 이 사람이 참고 산 거지.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허락 못해요. 음식은 각자 몫만큼 나눠서 준비해 오고 설거지며 뒷정리도 다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순간 작은 신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참 꼴 좋다. 엄마,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그러나 남편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설거지도 하고 부엌 일도 같이 할 거예요. 어머니, 이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바로 잡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서야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명절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동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IT 스타트업을 차린 뒤 처음에는 고생만 많았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도 번번이 거절당했고 고모들은 비아냥을 퍼부었습니다. 무슨 스타트업이야.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에 매달려서.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지. 그러나 몇 달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호의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이 엄마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심장은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찾아온 가족 모임에서 남편은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한테 음식이나 집안일 떠넘기지 마세요. 그럴 거면 굳이 이 집에 오지 마시고 각자 집에서 모이세요. 고모들과 시어머니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더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동호가 곁에 버티고 있었고 남편도 확실히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부엌에 서서 제 곁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게 뭐 어렵다고 이제부터 같이 합시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설탕을 찾으시다가 같은 서랍을 3번이나 열고 닫으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 이름을 부르다 동호의 이름을 헷갈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시집살이 끝나나 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는 걸까?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예전과는 달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있었고 아들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변해가는 집안의 모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고 방금 먹은 식사를 또 찾으셨습니다. 냄비를 올려둔 채 깜빡 잊고 불을 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름을 부르려다 아들 동호의 이름으로 착각하셨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앞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될 거라서 마음에 준비하셔야 합나디. 의사의 말이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신우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모이게 했죠. 하지만 신우들에게 어머님의 치매 소식을 전하자마자 신우이들은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린 못 모셔. 애들도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챙겨. 엄마는 당연히 아들인 너희가 모셔야 하지 않겠어? 짐을 나눠서 함께 도와줄 거란 기대도 없었지만 뻔뻔한 신우들의 말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동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계속 모시는 건 반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 할머니 치매 병수발까지 떠안으라고요? 절대 반대예요. 전 평생 엄마가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는지 다 봤어요. 할머니, 고모들이 모실 거 아니면 요양원 가시는 게 맞아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다가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요양원밖에 답이 없네. 그러자 남편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더는 이 사람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시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하는 날 시어머니는 멍한 눈빛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젠 담담히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남을 아프게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신우이들에게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큰 신우가 운영하던 식당은 위생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작은 신우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끝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호통치며 무시하던 목소리도 이제는 사라지고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동호를 찾아왔습니다. 동호야, 고모가 이번 달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너희 회사 잘 나가잖아. 고모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을게. 그러나 동호는 단호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고모들 부탁 들어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짧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명과 부탁이 이어졌지만 아들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저희 집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어 창가에 앉아 있자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시중을 들 이유도 없는 살.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고 계셨고 신우들은 각자 자기 삶을 부여잡느라 더 이상 저희 집 일에 관여할 여유조차도 없어 보였죠. 남편은 설거지를 함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못난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 많았어. 예전엔 늘 무심하다 여겼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라도 제 힘듦을 알아주는 듯해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호는 여전히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크게 성장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아들은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저와 남편을 위해 쓰며 늦게나마 저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효도했습니다. 힘겹던 세월의 보상처럼 느껴져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저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아들과 웃으며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제 어깨를 짓누르던 지난 세월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제 마음이 풀리듯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희생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를 보며 너무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땐 가정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기에 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아들 덕분에 조금은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의 한 페이지에 새겨진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방에서 오늘도 진심을 전했습니다.